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 공급자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금융을 보시면은 공급자가 이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니츠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니츠는 뉴스 신문에 보면 우리 니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이 법률은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8년 정도 됐죠. 2001년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니츠를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해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니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니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이라든지 업무용 부동산이죠, 또는 임대용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뭐다? 간접이다. 간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다. 그래, 간접 투자이면서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돼요. 자, 니츠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 간접 투자이면서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 니츠는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여러분 뒤에서 또 우리가 배우시게 될 부동산 펀드라고 있죠.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또 펀드라고 해요. 여러분 펀드 뭐 가입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이 펀드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펀드 전문가들이 투자하죠. 이것도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니츠와 펀드 우리가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었어요. 둘 다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간접 투자 상품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한 4번째인가 간접이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또 부동산 뮤추얼 펀드가 나와 있죠. 자, 이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어 이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부동산의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우리는 니츠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츠의 개념이죠. 그래서 니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 3천억짜리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어요, 펀드에서, 니츠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은 소액 자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장점이에요. 이것도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니츠는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증권시장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여도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빠릅니다. 현금화가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유동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츠에 투자하면은. 그래서 리츠는 또 무슨 회사? 리츠는 주식 회사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주식 회사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 주식을 발행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자, 장점이에요.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리츠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리츠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이 자기관리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든지 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기업 우리가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이렇게 나눠 보는데, 이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이 배당 90% 이상 배당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법인세가 면제가 되면요, 법인세 지금 25%인데 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익률을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수익률의 평균 한 10 몇 년간요 23% 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도입될 때는요, 이때는 IF 이후라 보니까 기업 구조 조정, 부채 상환 목적의 리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업 구조 조정을 뭐죠? Corporate Restructuring이라고 해서 CR로 써요, 약어로. 그래서 이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뭐죠? CR 리츠고, 그래서 초창기는 거의 대부분 뭐다? CR 리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IF 직후다 보니까. 그래서 이 CR 리츠는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이것은 무슨 형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됐다.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초창기에는 무슨 형태로?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리츠에 있어서의 장점인데, 이 증권시장에서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하면요,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6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를 3가지 있어요. 우리가 2년 전 27회 시험에 이 3가지 종류가 있다 한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개념도 많이 내죠. 이 개념도요, 시험 문제에 4번 정도 출제를 했거든요. 이 개념도 우리가 시험에 4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그 4번 중에서도 2번 정답을 물었어요. 2번 정답 물었는데 여기서 정답 물었어요. 여기서 25회도 여기서 정답 물었고 24회도 물었고 2번 정답 지문입니다. 자기관리를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우리 무슨 회사? 실체 회사라고 해요. 실체 우리가 회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죠. 자, 요 2개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이 자산에 있어서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하죠? 이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합니다. 이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명목회사라고 해요. 명목회사. 예. 명목회사라고 하고, 이것을 paper company라고 하죠. paper company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마이 페이퍼 컴퍼니 많이 이제 또 여러분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개념하고 회사의 형태를 한번 받고,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조문이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데 262페이지 제3조 법인격을 보면은 우선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 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법,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받아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망,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래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의 명칭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5조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서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니까. 자, 이 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있다로 자주 출제를 하고요. 자, 제6조. 제6조는 2년 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2년 전에도 정답을 또 물었어요. 정답을 한 3번 정도 물었는데 2년 전에 또 물었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인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얼마죠?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좀 자주 주의하셔야겠죠. 설립 자본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8조에 2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0일 이내고요. 또 2항 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르는 설립 보고서를 우리는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에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10일 이내 3개월 후 주의해 두시고, 자, 제10조. 자, 제10조는 최저자본금입니다. 자, 최저자본금을 묻는데, 설립 자본금이죠.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 자본금 그래서 70억 원이 되겠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각각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은 50억. 시험에 나오면요, 요 두 개를 좀 우리가 나올 때 좀 주의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최저 자본금이고, 제14조에 8을 보면은 주식 공모가 나오죠. 자, 주식 우리가 공모가 나오는데, 주식 공모를 보면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모 개별 모집도 가능한데, 우선 요 두 가지를 보죠. 자, 2항 봅니다. 14조의 8,
관련해서 이 항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 옛날에 1년 6개월에 바뀌었거든요. 2년 이내에 우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이상. 100분의 30, 여러분 100분의 30은 30%거든요.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어떻게 돼?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몇 년?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30% 이상.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그 3항 보세요.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1로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이런 게 있죠.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제2호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의 몇 프로?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청약에 어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15조. 자, 15조 작년에 2번 바뀌었어요. 3월 달에 법이 바뀌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10월 24일 날 또 개정해서 작년에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자, 주주, 여러분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뭐를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 몇 프로 이내 소유한다? 50% 이내 주식을 소유를 해야 돼. 초과해.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50% 이내인데 요거 바뀌기 전에는요 30, 40이었거든요. 바뀌었어요. 50% 이내. 그런데 요거까지 적용을 하다가 10월 24일 개정되면서 요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작년 또 10월 24일 또 개정했어요. 네? 자, 우선은 주식 분산이고 19조 현물 출자 봅니다.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동그라미,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갖추기 전에는 없거든요. 그럼 갖춘 후에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는 신주를,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의 동그라미, 후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5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거 일명 대토보상권이라고 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식 상장 봅니다.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상장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갖춰야 돼?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 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제22조의 3. 265페이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자, 요건이 있거든요. 자본금은 얼마?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상 상근으로 둘 것. 대통령령에는요 5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5인 이상. 자, 23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입니다. 자,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근데 대통령령에는요 1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상 상근으로 두는데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3인 이상. 자, 처분에 대한 제한 봅니다. 1항.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동그라미 치면 되죠. 5년입니다.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대통령령에는요 주택, 또 주택 이외의 주택, 비주택 모두 1년 이내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주택, 비주택 모두 1년 이내. 대통령령에는. 자, 자산의 구성 25조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매 분기말 현재, 자,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몇 프로? 총자산의 80%, 100분의 80, 80%거든요.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어야는 반드시에요. 80% 이상 중 70% 이상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어야 돼요. 자산의 구성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으로 갑니다. 28조. 자, 배당 1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우리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90% 이상입니다. 자, 2항 예외가 나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동그라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얼마한다?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할 수 있다. 예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 1항, 거기 1, 2가 나오죠. 기억리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근데 50% 이상 중에서 어떻게 돼요? 50% 이상, 90% 미만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뭐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요. 50% 이상 중에서도 두 가지. 요거 작년 3월 달에 법 개정됐어요. 개정된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항 보세요. 위탁관리 동그라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3항에 예외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원칙은 1항이죠. 차입 및 사채 발행 2항 봅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해요. 예외가 나오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금 차입 사채 발행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2년 전에는 없다로 출제했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이 거기에 밑에 또 해놨습니다. 따로. 자, 268페이지에 부동산 신디케이션.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죠. 여러분 이때 다수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 다수의 우리가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뭐를 모아요? 자금을 모아요.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요. 또 우리는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전문성을 서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한 거죠. 이 결합, 이 결합한 투자자 집단, 이 투자자 집단을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때문에 요거는 지분입니다. 지분,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무슨 방식? 지분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간접 투자가 아니라 뭐죠? 투자자들이 자금을 내서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 신디케이션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여러분 신디케이트 맨 밑에 보면은 이 신디케이션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신디케이션 회사 또는 신디케이트라고 해요. 신디케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개발업자,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되기도 해요. 이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되는데 이 신디케이터로서는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 회사일 수도 있고 니즈 회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신디케이션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결성된 신디케이션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신디케이터인데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개발업자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됩니다. 자, 신디케이션의 운영 보면은 결성 시기에 보면요. 개발업자들은 개발 사업 시작부터 신디케이션을 결성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자본으로 개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임대차를 한 이후에 신디케이션을 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 전에 할 수도 있고 완료 후에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다수의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여러분 개발 사업 망해도 자기 투자한 자금만 돈 날리면 돼요.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한 책임 사원이고, 그리고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 책임 사원인 투자자를 수동적 투자자라고 하고, 투자자는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뭐를 배당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뭐 손실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거는 무한대로 책임을 져요. 무한 책임 사업. 왜냐? 회사를 조직하고 뭐한다? 경영하기 때문에.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책임을 뭘로 진다?
무한대로 지기 때문에 이 무한 책임 사원인 개발업자를 우리는 능동적 투자자라고 해요. 능동적 투자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디케이션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합한 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예?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너십을 번역을 하면요. 우리 기업의 형태는요.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뭘로 번역하면 합자회사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 합자회사를 말해요. 미국에서의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때는 파트너십이고 이때 자금을 모집을 한다. 네? 자금을 모집을 할 때는 뭐를 모집한다? 개별 모집.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개별 모집, 사모라고 하거든요. 사모 방식에서 모집하고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큰 때에는 우리는 공모는 공개 모집이죠. 공모 방식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미국에서는요. 투자자가 31명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공모 방식을 하도록 하고요. 법적인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에 투자하니까. 자, 이 모집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우선 니츠는 요 조문이 최근에 출제하는데 니츠는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반반이야, 출제 가능성은. 26회칠에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반반이거든요. 요거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파이낸싱은 뭐다? PF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 신문에 보면은요. PF라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이낸싱은 우리 금융 처음 배울 때 금융이라고 배웠잖아요. 파이낸싱 금융. 자, 금융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배운 용어입니다. 금융. 예,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의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방식이 아니라 12회 시험에 처음 출제했을 때 그때 처음 도입돼서 출제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출제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스폰서라고 하는데 이 사업주, 스폰서가 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우리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금융기관은 이 개발 사업에 융자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개발 사업은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주는 뭐 한다? 출자를 하겠죠. 출자를 해서 이 사업주와는 법률적, 회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회사인 이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특수법인을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프로젝트 시행회사라는 용어를 많이 있죠. 뭐 시행회사, 뭐 시공회사, 뭐 많이 듣는데 시행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시행회사를. 자, 그러면은 출제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전련됐어요. 관련은 독립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미국에서는요. PF를 유전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유전개발 사업, 우리나라 유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개발 사업, 또 고속도로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고속전철 개발 사업 등에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업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 오래 걸리니까 자금 회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공사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에요. 문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사업에 뭐를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이걸 담보로 합니다. 예? 이걸 담보.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성이 없으면은 담보 제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익성이 있어야 돼. 그럼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 사업주가 아닙니다. 이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 부채가 있거든요. 자산 부채 나올 때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 회사 채를 발행합니다. 자,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이 회사채를 발행했지인데 회사채가 수익성이 인수면 인수를 하는데 수익성이 없으면 인수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개발 사업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해야 돼? 시행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주는 이 사람들이 판단해야지. 그래서 대주단에서 판단해야지. 그래서 A라는 은행, 한 은행이 대출해주면 너무 위험이 높아서 금융기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A 은행이 주 간사은행이 되면서 다른 은행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예? 다른 은행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러 은행이 회사채를 뭐 한다? 공동으로 인수해서 위험을 뭐 한다? 금융기관 사이의 위험을 분산시켜요.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회사채를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 인수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신디케이션 론이죠. 신디케이션 형태로 론, 대출을 해준다.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론. 자,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시행회사는 수익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정보를 누구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예?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기가 아니고 수익성이 괜찮다 하면 대출해 주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구 입장에서? 우리는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저당 투자자.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면 뭐를 받아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또 여러분이 27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2년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금리, 여러분 일반 기업의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2%다. 2%면 PF금리는 10%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행 있죠? 예? 시중은행들은 PF 대출 안 해줘요. 왜? 여러분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예? 금리 높게 한다도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대출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디서 대출해줘? 여러분 높은 예금금리 받는 저축은행에서 이런 데서 대출해주다가 저축은행이 다 망한 거예요. 왜? 사기 당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도 사기 당하는데 개인이 또 그런 걸 한다? 사기 당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조이팔 사건, 2조 원 사기 사건이야, PF. 서해안 유전이 어디 있어? 유전 개발하는데 2조 사기 쳤지. 그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래요. 투자자를. 그 투자한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가. 은행도 아닌데. 대단하시네. 그게 훅 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벌써 갖다 바쳐. 예? 엄청나게 4조 가까운 돈 중에 2조가 PF야.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죠. 그거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화까지 나왔겠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사기의 PF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업으로부터 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를 잡아? 회사채에 대한 회사채 발행했으니까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보는데 수익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수익이 없으면 돈 들어오는 거 없고 나가는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있죠? 그거 1조 원 갖고 시행해서 만들었거든요. 출자를 1조 원 했어. 그 1조 원 돈 다 날렸어요. 왜? 2007년부터 부동산 폭락을 해서 개발 사업을 6, 7년 동안 못 했잖아요. 7년 동안 돈 1조 날렸어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그것도. 왜? 투자한 게 은행만 했겠어? 또 뭐도 했겠어? 건설회사, 예? 설계회사 다 했는데, 그러니까 소송 중이지, 지금도. 근데 누가 빠졌어? 철도청만 딱 빠지. 땅 빼버렸지, 뭐. 자기들. 예? 그래서 그 철도청이 책임 좀 져야 된다 해서 소송 중에 있어. 철도공사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높아요. 근데 개발사업 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은 대주단은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가지는 자산,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사업주에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비소급. 요것도 한 4번 출제를 했네요. 잘 알아야 돼. 비소급 금융. 19회 시험엔 또 정답으로 물었죠.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해. 개인적 채무가 없는. 그런데 일정 부분 요 보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발 사업의 사업주도 나는 10% 보증하겠다. 그럼 보증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뭐죠? 보증 부분에 뭐 한다? 제한. 보증 부분에 제한을 둬서 거기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소급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또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또 요거 뭐 우리 19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물었죠.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은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죠. 재무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래서 사업주는 그래서 장부 외에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는 장점. 이게 또 정답으로 한번 물었죠.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자, 금융기관은 또 위험을 자신들만 부담하기는 그렇다. 분산 더하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인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인 건설회사, 국책사업일경 정부 등의 뭐다? 보증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돈을 관리하면 멋대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는 거예요. 뭐를 둔다? 부동산 신탁회사. 자,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뭐를 두냐? 에스크로우라고 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관리 계좌를 통해서 뭐한다?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을 통제한다. 자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해서 뭐를 한다?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에스크로우 계정에서예요. 먼저 뭐부터 지급해? 공사비부터 지급하지. 이 개발 사업에 발생한 이익부터 지급하면 안 돼요. 이익은 맨 마지막에. 공사비 우선 지급입니다. 이거 사기 많이 치죠. 예, 저축은행 사건이 상당히 유명해서 요즘 웬만하면 대출 안 해주려고 해요. PF. 위험해서. 자,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진짜 괜찮다. 괜찮으면 어떻게 돼? 대주단이요. 진짜 괜찮으면 대주단이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여러분, 대출자가 아닌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뭐를 투자한다? 지분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를 한다. 예? 여러분 요즘 GM 사건이 있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GM이 이제 한국산업은행의 17%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예? 그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부도 났을 때 그 공적 자금 투자를 했을 때 17% 지분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 미래의 그 GM의 수익성이 괜찮으면은 자기 산업은행이 뭐 한다. 그럼 우리도 지분 더 투자할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예? 예? 망할 것 같거든. 그럼 지분 투자하기 어렵지. 요것만 날리면 되잖아. 17%만. 17% 날리면 돼요. 근데 더 투자해서 날리느니 그래서 투자 안 하겠다니까 이제 GM이 머리 쓴 거죠. 뭐 한다. 예? 3조 2천억 그 차입금 그걸 전액 지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은요 주식 어떻게 돼요? 지분이 늘어나겠죠. 예? 산업은행 지분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산업은행 주식은 줄어들어요. GM 미국 본사 지분은 늘어나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자산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대출해달라 이거야. 지분 투자 안 하겠다 하니까 대출해달라. 고민되는 거야.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면은 또 뭐 될 것 같고 그럼 그 돈 또 날리는 거지 뭐. 원래 GM은 3조 날리려고 이미 작정했어요. 그럼 돈도 망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부도 나면. 그러니까 지분에서 돈 더 끌어당겨서 부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머리는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는 것도 머리 잘 써야 돼. 서로 싸워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수익성이 있어야 돼. 지분을 투자하려면. 수익성 있으면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수익성이 진짜 괜찮다. 그럼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요 두 개가 서로 뭐 해야 돼?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대주단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지분으로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 자, 조인트 벤처 270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인데 뭐죠?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투자자지만은 우리는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자 금융인데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인데 여러분 27회도 두 문제, 26회도 두 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출제 안 했어요. 그럼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죠. 뭐가 출제 우선 1순위? 니츠가 1순위. 2순위는 뭐다? PF.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은 부동산 개발 관리는 좀 우리가 쉬운 단어니까 나중에 우선 하기로 하고 우선 338페이지에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배웠기 때문에 11월 12월 기초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좀 어려운 이론이니까 이 이론부터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휴강됐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잠시 쉬고 평가 기초 이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